상속세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의 계산 흐름들을 보시면 꽤 용어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도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관련 규정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끔 상속세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고객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아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지금 흐름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속세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상속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증여세와 달리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증여세로 계산을 하지만 돌아가시면서, 즉 사망하면서 그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인들한테, 유가족들한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상속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겠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상속 등기와는 상관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각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가 되어서 데이터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날이 곧 상속 개시일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더라도 그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각종 공제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등기를 대개 사망을 하고도 가족 간의 어떤 합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1년이나 2년씩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계산은 사망일로부터 계산한다는 점. 그래서 등기를 몇 년 있다 하더라도 등기 원인일 기준이라는 점을 우선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상속세를 계산을 할 때는 우선 그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상속인이 몇 명이든 간에 또 그분이 유언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한테 재산을 몰아줬다 하더라도 일단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포괄주의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우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 재산 금액이 우선 나오면 그 상속 재산 금액에서 법상 인정해주는 공제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제를 해주고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 상속세 과세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우리가 할 때 가장 많이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이 한 채 있고 시골에 저기 농지가 좀 있는데 그거 다 합쳐서 한 10억 된다. 근데 이게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은데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제도가 현재 도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 상속인들의 그 가족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일괄공제 5억을 해주게 되어 있죠.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해서 또 배우자한테 가는 금액은 다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가액을 대충 평가해 보니까 10억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사실상 상속세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즉 세무서에서 알아서 그 상속세를 미달 처리해서 안내문도 안 보내고 다 처리가 됩니다. 다만 10억 이상 된다든지 금액이 조금 30억 이상 되는 것을 고액 상속자라고 그러는데요. 30억 이상 되는 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서 세무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서민들이 평생 살다가 집 한 채 정도 또 집과 합쳐서 한 10억, 우리가 이 10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거래 시가보다는 그 보충평가 방식인 기준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세는 한 13, 14억 나가더라도 보충평가로 했을 때 10억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사실 상속세는 계산 신고할 필요가 없는 세금이다. 단 몇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을 받은 재산을 바로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좀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을 받아서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상속 개시 당시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그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되고 팔 때에는 실질 거래가액으로 되게 되면 차익이 생기게 돼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세 신고를 나름대로 시가에 근접하게끔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양도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는 전문가들 외에는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흐름도에서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돌아가실 당시에 재산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재산도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받은 재산 금액에서 뭘 빼주느냐. 빼줄 때 빼주는 금액의 한도 같은 것을 알아보셔야 되고 그 공제할 때에 그 증여세 친족공제처럼 가족들 상황에 따라서 공제 액수가 좀 다 틀려진다는 거죠. 특히 그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런 경우를 좀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곱해서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나온 세금을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은 만큼 나눠서 납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 상속인들이 내야 될 세금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이 상속재산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 이 상속재산가액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상속받는 것이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금액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를 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참 애매하죠. 이 평가라는 게. 세금을 내야 되는 이분 입장에서는 이 평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이것이 낮게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 평가 방식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시세,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증여세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가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하죠. 뭐 시가가 거래 시세가 얼마냐. 근데 그 시가라고 할 때는 똑같은 부동산이 현황이어야 되는데 똑같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그 중에서 아파트만큼은 유형이 형태가 똑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나 아니면 매매 사례가액, 특히 감정평가보다는 매매 사례가액이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써야 되지만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가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를 도입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상속재산은 부동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이나 현금이나 예금, 또 부동산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 그 위에 기타 자산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환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괄주의로 통으로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인들이 10명이든 1명이든 일단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전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속재산가액이라고 얘기하면 대개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만 생각하는데 요 본래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시점에 통장에 있었던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또 본인이 등기해놨던 뭐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또 본인 명으로 되어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이와 같이 사망일 기준에 있었던 재산을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반면에 사실상 그 이전에 이미 팔아버렸지만 그 팔아버린 재산 중에서도 추정을 해가지고 요거는 상속재산에다가 합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일부 있어요. 또 하나는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한테 나오는 상속인들한테 나오는 돈인데 그런 돈들을 간주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또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가액을 할 때는 대개의 경우는 이 본래의 상속재산가액만 가지고 세금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살아생전에 재산관리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간주상속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생길 수가 있다. 간주상속재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퇴직금 같은 겁니다. 본인이 평생 근무하면서 돌아가심으로써 나오는 퇴직금을 자녀분들이 받게 되는데 이런 퇴직금, 또 보험금,
이 보험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피보험자가 돼가지고 보험료를 지불을 했겠죠. 그 지불을 했던 것을 돌아가셔서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자녀분들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보험금 같은 경우는 또 신탁재산, 또 신탁을 해놨던 재산들, 이런 것들은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 본래의 상속재산에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합리적인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추정상속재산이에요. 추정상속재산은 예를 들어서 상속, 즉 개시 전, 즉 사망일 전 1년이나 2년 이내에 이분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빌딩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속 당시에는 그 빌딩이 없어졌지만 1, 2년 전에 팔은 빌딩을 10억짜리를 팔았다. 그 10억을 팔은 현금이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 10억을 팔아서 그 10억짜리 부동산을 팔아서 10억으로 다른 채무를 갚았다면 돌아가시는 시점에는 사실은 재산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것을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인들한테 의무로 그렇게 상속이 됐다. 이렇게 세무서는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전에 어떤 그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든지 주식을 팔았다든지 또 하나는 어떤 채무를 변제했다든지 이리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1년 전,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한 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즉 처분가액을 어디다 썼느냐 해서 용도에 분명하게 썼는지 아니면 불분명하게 썼는지를 상속인 보고 입증을 하라 해서 이거는 입증 책임이 상속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상속인이 이것을 대지 못하면 과세관청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추정해가지고 재산가액에 합산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입증을 하면은 10억짜리면 얼마까지 입증하느냐? 뭐 20억짜리라면 얼마까지 입증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2억을 남겨놓고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억짜리 같은 경우는 80%인 8억까지 입증해야 되고 20억이다. 그러면은 거의 18억은 다 입증을 해야만 인정을 해준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간주상속과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있더라 하는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요. 그 재산을 전부 합치는데 또 하나는 이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일단 세금 계산할 때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전에 이 상속인, 즉 가족들한테 10년 이내에 자기가 죽은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부인이나 애들한테 직계존비속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물론 증여할 때 증여세 세금을 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증여했던 재산을 여기다가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라. 이유는 왜 그러냐? 증여하면서 증여세 다 냈는데 굳이 합칠 필요가 있을까? 이 상속세 체계도 세율이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재산이 100억짜리가 있는데 10억씩 나눠서 계속 증여를 했다고 하면 돌아가시는 시점에 세율이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재산을 다 합쳐서 이 세율을 높게 계산을 하겠다는 취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도피시켜 놓은 것들을 다 과세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에는 이러한 퇴직금과 보험금 같은 상속재산과 그 다음에 추정하는 1, 2년 전에 양도했던 그런 재산 처분가액이나 채무 변제, 또 자기가 사망하기 직전 10년 이내에 가족들한테 증여했던 재산, 이런 재산들을 우선 다 찾아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재산들을 다 찾아서 총액을 여기다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비과세되는 것이 있다면 빼주죠. 금양임야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금양임야라는 것은 저런 겁니다. 어떤 그 재산, 종종재산 같은 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돈이 좀 계신 분들은 그 종산 같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 묘지가 있는 조상들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묘지로 조성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금양임야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다가 재산관리인을 두죠. 그래서 그 재산관리인이 그러한 묘지들, 선주들 묘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묘토라고 해서 농지를 좀 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공과금 당연히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내야 될 조세나 어떤 그런 공과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총액으로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장례비를 치릅니다.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어도 현재 세법상 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해 주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500만 원 이상 장례비를 썼다. 그러면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1000만 원까지는 해줍니다. 그리고 2002년에 생긴 규정으로 납골당에다가 모신다면 납골당 비용 500만 원 한도로 그것까지도 공제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채무액이라고 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어떤 그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 뭐 전세, 뭐 이런 융자금들 해서 일종의 그 상속 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채무가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개인끼리 채무가 졌다고 개인끼리 채무가 진 그 내용을 가지고 공제를 해주세요 했을 때는 과세관청에서는 우선 철저하게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서류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 이 공적인 채무가 아닌 사적인 채무는 근거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돌아가실 때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서 이러한 것을 빼고 넣고 하면은 여기를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가액이 나오면은 이제 공제를 해야 돼요. 이 공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반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죠. 뭐 간편 같은 수술이 있으면 공제하지만 뭐 간편 거의 그렇고요. 공제 금액에서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뭐 금융재산공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일괄공제라는 것만 우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괄공제는 뭐 가족이 몇 명이 됐든 상속인이 몇 명이 됐든 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이 정도 금액 정도는 무조건 빼줘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즉 부인하고 같이 평생 벌은 거지 비록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돼 있다 해도 혼자 벌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쪽으로 무조건적으로 5억 원 일괄공제가 되고요. 그 나머지 가족들 몫으로 또 5억 원 일괄공제를 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토탈 10억 원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게 되면은 배우자 일괄공제는 못하니까 배우자 일괄공제는 제로가 되고 가족들 나머지 공제를 5억까지는 무조건 공제를 해서 5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일괄공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뭐 자녀 공제를 하는데 자녀가 2명이니까 3천만 원씩 6천만 원, 뭐 장애자 공제가 어떻게, 연로자 공제가 어떻게 이렇게 안 따지시더라도 그냥 일괄공제를 도입해서 배우자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 없는 경우 5억 원. 그래서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상속을 할 때는 이런 정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좀 크게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받는 재산은 다 공제한다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재산이 좀 많으셔가지고 한 30억 정도를 자기가 상속을 한다. 근데 그 중에서 25억을 배우자한테 주었다. 그렇다면은 25억이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이고 25억 전체를 다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 몫으로 자녀 일괄공제 5억 원이 들어오니까 30억까지 또 되는 거죠. 근데 최고로 받을 수 있으면 얼마까지 받겠느냐? 이분이 한 50억을 상속을 했다. 그렇다면은 50억 중에서 배우자한테 예를 들어 40억을 주고 10억을 애들한테 나눠주더라.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가는 일괄공제 5억 원 하고요. 배우자한테 간 40억을 다 공제하느냐. 배우자한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100% 공제한다고 했지만 한도액을 정해놨죠. 다 공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이 30억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40억을 줬다 해도 30억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일괄공제 5억을 받기 때문에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35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35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한테는 거의 이 정도에서 세금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시면은 기초공제는 연간 1인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타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한번 공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2억 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재산이 상속이 안 된다 해도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해준다. 일괄공제. 그 다음에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많다면 그 중에서 30억까지는 해주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따지기 귀찮으면 자녀들 공제 5억 원은 그냥 무조건 일괄로 해준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현재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애들이 한 10명 된다. 상속인이.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봐야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질 않고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자녀 1인당 3천만 원씩 10명이다? 그럼 3억 원이 되겠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녀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더라. 그럼 미성년자는 20살 될 때까지의 1년치의 연수에다가 500만 원을 곱해서 그걸 또 추가로 공제가 해주고요.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는 중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그 같이 돌아가신 분의 그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연로자라고 60세 이상 된 노인이 있더라. 그러면 연로자 공제라고 해서 그 연로자를 또 1인당 3천만 원씩 해준다. 장애자 공제도 마찬가지로 장애자가 있으면 75세까지 연수 계산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본인이 그 피상속인들의 어떤 구성원이 연로자가 있느냐, 미성년자가 있느냐, 성인이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하나하나 더하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면은 당연히 이걸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나 현재같이 일반적인 그 4인 가족 기준에서는 이렇게 계산해봤자 일괄공제 5억 원보다는 작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많다든지 대가족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5억 원보다 높게 나오면 이걸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단 배우자 상속공제만큼은 아까 얘기한 기준을 따라간다. 그리고 금융재산이나 이런 경우들은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사실 현금이나 이런 걸로 상속을 할 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신고를 하면은 너무나도 양심적으로 신고를 한다 해서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해주고 요 금액 비율대로 금액이 좀 고액이면은 그 2천에서 1억 원까지는 뭐 20%를 공제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상속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공제인데 이와 같이 하나하나 따져서 하시는 것보다는 4인 가족 정도 되시면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5억, 10억 정도면은 웬만한 재산은 다 미달 처리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이 총 재산을 받은 상속 재산 총 금액에서 이러한 공제 금액을 빼고 났는데도 숫자가 나오더라. 그러면 세금을 계산해야겠죠. 해서 다 빼고 났더니 10억 정도의 상속세 과표가 잡힌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상속세 세율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율을 계산해서 세금을 뽑아내고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 체계죠. 뽑아낸 거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그것을 세금을 내면 된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 흐름들은 이와 같이 총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하고 공제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액 상속자들은 이 채무액 공제를 할 때에 세무서가 철저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고요.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을 했다든지 또 상속되기 전에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던 분들은 이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고 세금이 처리가 다 끝나도 그 향후 국세청에서 5년 정도는 사후 관리를 합니다. 쉽게 해서 소득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받은 상속 재산이 있는데 그
그분이 받을 때 어떤 채무나 부채를 안고 받았다면은 비록 공제가 돼 있다 해도 나중에 재산을 어떻게 갚느냐를 감시를 하고요. 또 그렇게 나중에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증여한 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뭐 호화롭게 외국에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20억짜리 부동산을 갑자기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뭔가 상속세 신고할 때 누락시킨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속을 받은 다음에도 국세청에서 한 5년 정도는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을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